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아이 시험장에 들여보내놓고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겠죠. 초등학교 간다고 준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훌쩍 커서 큰 시험을 마주하게 됐는지 대견하고 기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신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수험 기간 내내 아이 못지않게 긴장하며 많은 시간 가슴 졸이며 뒷바라지 하셨을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시험 치르고 웃으며 시험장을 나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안동 1도로 출발해 한파는 없었지만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텐데요. 이번 비는 밤에는 그치겠지만 내일 다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린 눈이 쌓이거나 얼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베트남 왕조 유적지를 가진 봉화군의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이 국비 확보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K 베트남밸리 조성 사업은 봉화군 봉성면 베트남 리왕조 후손인 화산 이씨 유적지를 일대를 K 베트남밸리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콘텐츠 육성 관련 용역비가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른 겁니다. 이번 조성 사업은 봉성면 창평리 일대 리왕조 유적지 정비를 비롯해 교류의 길, 한국 베트남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과 공연장, 또 다문화 국제학교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봉화군은 우선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에 국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콘텐츠 육성 연구 용역에 들어가고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신규 사업을 신청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봉화군에는 충효당을 비롯한 유허비와 제실 등 베트남 최초 독립왕조인 리왕조 유적지가 유일하게 남아있고 직계 종손과 후손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어 한국과 베트남 교류의 핵심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전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구름이 많고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고 기온도 평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여서 우산 챙겨주시고 또 체온 유지에도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울진이 13도, 영덕 12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은 분포 보이겠습니다. 2024년 농식품 수출 분야 공모 사업에서 포항 기계의 부추 방풍이 경북도 지정 신선 농산물 예비 수출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기계 부추 방풍 예비 수출 단지에는 13개 농가가 12헥타르를 재배하고 있고 연간 3톤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시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유기농 농사기법과 포장 단위 변경 등의 시도를 통해 품질을 높이고 농가와 힘을 합쳐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펼친 결과 이번 공모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작지만 성장 가능성 있는 소규모 단지를 지속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지역 농가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21년 동해 청림 지역의 여름모와 죽장 지역 배추, 양배추, 흥해 지역 쌀을 경북도 지정 수출 전문 단지로 상옥 지역 토마토를 정부 지정 수출 전문 단지로 육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2.8도, 습도는 70%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운항 시간이 변경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정보주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신청해 어르신 및 관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총 이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만약 피해를 보았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다양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돼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교육생들은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18에 전화하면 되는 것도 처음 알았다며 이번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냈는데요. 앞으로 울릉군은 이런 교육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매년 신청하고 자체적인 캠페인 등도 진행해 관내 주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의 각 고사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N수생 급증 등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영향과 수능 이후의 대입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진학진로지원단장인 김정환 대구 해화여고 진로진학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학교 다녀오셨습니까? 어디 네. 다녀오셨나요? 저도 이제 저희 학생들이 가 있는 그 주변에 정화여고를 다녀왔고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다 나와서 있는 모습 보니까 네. 마음이 짠하기도 했었습니다. 매년 비슷한 풍경이에요. 그렇죠. 그 풍경이 지금껏 변하지 않지만 또 앞으로도 또 변하지 않을 풍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수능 일정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침 8시 10분에 입실이 완료되었고요.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교시 수학 영역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작년보다 3,442명이 감소한 50만 4,588명이 지원을 했고요. 우리 대구에서는 24,347명의 수험생이 51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작년 대비 N수생, 검정고생 등의 비율이 35%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방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유증상자 및 확진자도 동일 시험실에서 응시하며 점심시간 칸막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점심은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4년 만에 치러지는 노마스크 수능이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 N수생 비중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아마도 지난 6월에 대통령께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이야기하는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또한 의대 등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정원도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N수생의 영향이 수시 모집에서는 물론 최저 만족 기준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네. 수능 점수로 지원하게 되는 정시 모집에서는 N수생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도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정시 모집에서 N수생의 비율이 상당히 큰데 이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수능은 이제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난이도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좀 전 출제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나머지 문항들로 변별력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으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시험의 구조상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이고 변별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또 줄을 세워서 등급을 부여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단순히 쉽다라고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시험이 쉬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도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설명이시군요. 시험이 쉬워도 만약에 다들 쉬울 때 내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내가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의 차이나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쉬움이 클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능 이후 그러면 본격적인 입시 일정이 시작되는데 주요 일정들 좀 짚어주십시오. 예, 현재 치르고 있는 수능 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까지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이 이루어지며 다음 달 8일 수능 성적이 통지될 예정입니다. 네. 다가오는 수시 일정을 보면 오늘 수능이 마무리되고 토요일부터
면접, 논술 등의 전형들이 차례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대학을 보면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계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기회 균형 전형 의예과, 대구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교과 전형의 의예과 약학과가 이번 주 토요일에 면접이 실시되고요. 네. 수도권 지역을 보면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 다수의 학교에서 논술 전형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번 주말부터 이렇게 일정이 시작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가채점 결과에 따른 지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 가채점 결과라는 것이 통합형 수능이 이루어지고 나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선택 과목의 점수를 하더라도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점수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다르게 산출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고요. 대신 이 수능 원점수에 따라서 예상되는 이 가채점의 결과를 통해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로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만약 가채점 결과가 평소보다 잘 나오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성적대보다 좀 더 괜찮다고 하면 면접이나 논술을 응시하지 않고 기다려야 될 것이고요. 평소 성적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원한 대학과 점수들이 다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주어지는 면접과 논술 전형에 좀 더 열심히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적대별 지원 전략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적대별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대학별 수능 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예. 왜냐하면 반영 영역수, 탐구 영역 반영 과목수, 영어 반영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능 점수가 아니라 그에 따르는 변형에 따라서 대학별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 중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 나머지 대학들은 100분의 1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무엇을 반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희망 대학의 전형 요소별 반영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경쟁자들이 다른 군으로 빠져나갈 만한 대학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파악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군에서만 모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이 지원할 모집단인 어느 군에 있는지를 잘 챙겨보고 또 학과별로 수능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모집 단위를 확인해 본인의 성적에 따라 유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위권 학생들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대학들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모두 반영해야 되겠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2개 혹은 3개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요즘 대학의 상황들도 많이 녹록치 않아서 네. 경쟁률이 낮아서 그냥 성적이 낮지만 합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대학 그리고 희망하는 학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찾아본다면 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써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지역 대학에서도 면접이 시작되는데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도 이 면접이라는 것이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격상 네. 각 대학별 전형 유형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안내되는 자료들을 잘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부 면접의 경우에는 본인의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들을 차근하게 잘 살펴보고 네. 만약 내가 면접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지 학생부 안에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확장되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그러면 그 상황에 돌아가서 내가 이것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경험을 했구나를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시문이요? 그렇죠. 직접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주고 질문지를 읽고 설명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문사회 계열은 평소 꾸준한 독서 활동이 바탕이 된 제시문의 이해 논제,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고요. 자연의 경우에는 각 과목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보통 대학의 홈페이지 혹은
대학에서 발간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책자에도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고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학의 출제 경향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을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선택 과목 없이 모든 수험생이 같은 과목을 이제 응시하도록 한 통합형 수능 개편안을 놓고 수학계와 또 과학계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반대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현직 교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입시가 가장 자꾸 변하게 있기도 하고요. 네. 지금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안이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12월 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수능만을 본다고 하면 수학의 경우에는 2학년 정도까지의 범위, 사회과학은 1학년 정도의 범위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의 입장에서는 조금 약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학교 시험인 내신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일부 교과는 9등급제, 일부 교과는 성취도로 나뉘어지던 구조에서 네. 모든 교과가 5등급제와 성취도로 표기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능에서는 약해지긴 했지만 일반 학교의 내신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또 학생들이 챙겨야 될 것들이 좀 더 많아진다고 보면 그러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서 수능의 관점이냐 혹은 내신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시안이 12월 말에 확정이 되고 나면 한 번쯤 세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교 내신을 현재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또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의 경우에 4%인데 5등급제가 되면 10%로 변합니다. 네. 즉 저면 학생들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줄 수는 있겠죠. 이 부담이 주는 것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교육의 절감과도 연관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긴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등급이든 5등급이든 상대평가로 학생들을 나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이 들 것 같고요.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리하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냐에 따라서 예. 이것들이 유리가 될 수도 있고 불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반고가 불리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올해 수능 특징과 수능 이후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정환 대구 진학진로 지원단장이었습니다. 시 23분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요. 바로 어제 전국 곳곳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이 진행됐죠. 박나연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어제 전국 고교와 교육지원청, 접수처, 시험장 등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작년과 달리 수능 한파가 기승을 부리지 않아서 가벼운 옷차림의 수험생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현장은 긴장된 분위기와 함께 수험생을 향한 격려와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의 소리 전해드립니다. 유의사항 관련 종이는 한 장씩 다 받아 있죠. 그 종이를 보면서 교감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때 수험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령이 울린 후 유의사항입니다.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문제지의 운영, 연수와 인수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교환해야 합니다. 재수하느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밖에 못 보는 친구인데 수능 끝나고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더 자주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수능을 쳐보긴 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큰 시험인 만큼 실수하지 않고 평소에 준비했던 실력대로 잘 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령고 선배님들 수능 화이팅! 마무리 잘들 하시고 다 같이 잘 치고 다 같이 재밌게 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여태껏 너무 많이 고생했고 앞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꼭 참고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항상 응원할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응원하는 마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후배와 또 이렇게 선생님들의 응원까지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비 소집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비 소집은 수험생을 위한 마지막 점검인데요. 수능의 필수품인 수험표를 받고 주의사항을 들은 뒤 자신이 수능을 치를 시험장을 방문해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일대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미리 방문해 교통편을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예비 소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대륜고등학교 생물을 담당하고 있는 3학년 담임 이종환입니다. 오늘 재학생들하고 N수생들하고 다 같이 강당에서 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안내 그리고 유의사항에 관련된 동영상 시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소지하고 있던 접수증을 제출해가지고 수험표와 교환한 다음에 기가하게 됩니다. N수생들이 좀 더 많아요. 아무래도 수능 난이도 조절도 있고 의대생들, 준비생들 이런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반 애들하고 옆반 애들한테 딱 2가지만 지켜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매교시 끝나고 절대 답을 맞춰보지 마라. 멘탈 싸움이니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시작 전에 한 5분 정도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하면 도움이 될 거다. 화이팅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적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논술 준비라든지 아니면 면접고사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나름 바쁜 애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성적표 발표되면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정시 원서를 어디에 넣으면 제일 좋을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상담하게 됩니다. 긴 시간, 긴 여정 고생 많았고 그간 노력에 결실을 최선을 다해서 맺고 오길 바랍니다. 수험생 화이팅! 시험 준비하면서 정말 학생들 고생 많았을 텐데 수험생들 어제 표정은 어땠나요? 네, 수험생들은 사뭇 진지하게 주의사항을 듣고 차례대로 수험표를 받았습니다. 올해 수능은 N수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치인 만큼 N수생 등 졸업생이 많았는데요. 네. 수험표를 받으며 서로 짧은 응원을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가득한 수험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대륜고등학교 3학년인 수험생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계속 열심히 해왔고 지금 최선 그냥 다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떨리기도 하는데 고3 생활도 끝이니까 끝나고 뭐 할지 약간 그런 흥분감도 있고 약간 떨림감도 있습니다. 아마 고3 수험생활 동안 못했던 친구들하고 축구장에서 노는 거 아니면 게임, 놀이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후회 없이 열심히 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이라고 합니다. 긴장은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최대한 완화하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공부라던가 수험에 밀려서 2순위였던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네요. 저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수능을 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 노력해왔던 것만큼 결과 나오길 바라겠고요. 내가 최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당당하게 임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정현민이라고 합니다. 긴장이 많이 되는데 그 이후에 날이 좀 많이 쉴 수 있으니까 좀 그래도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과학 탐구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그런 게 좀 힘들었는데 꼭 대학을 붙어서 다음 연도에는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2021학년도 졸업생이고요. 이제 수능 3번째 치러 오는데 그래도 여러 번 쳐서 긴장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일단 여행 계획부터 짜고 좀 쉬어야죠. 이제 한 번 더 하면 부모님한테도 부담되고 이러니까 올해는 그냥 잘 치고 웃으면서 나올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유, 이 친구들 모두 좀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수능은 4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며 코로나 확진자나 유증상자 등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도 운영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큰 문제 없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돼서 수험생 모두 준비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현장 리포트에서는 2024학년도 수능 예비 소집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박랑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대구형 UAM 산업 육성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 항공교통 산업 육성의 거점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나선 겁니다. 네. UAM의 개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UAM은 도심 항공교통을 뜻합니다. 대구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차세대 도심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네, 앞서 대구시가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식에 맞춰서 UAM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르면 오는 2028년 대구 도심에서 신공항까지 막힘없이 20분 이내에 오가는 하늘길이 열리게 될 거라 기대를 띄웠었죠. 대구시는 지난해 10월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UAM 생태계 조성과 공동사업화 기반을 마련했었는데요. 지난 9일에 대구 도심에서 신공항 간 그 UAM 상용 서비스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실제 UAM이 뜨면 그동안 신공항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대중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UAM이 뜨고 내리려면 정류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구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네, UAM이 뜨고 내리는 버티포트는 동대구역, K2 후적지, 신청사, 서대구역, 오군수 사령부 등 5개 구역에 마련됩니다. 이 중 즉시 운항이 가능하고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대구역에서 2028년에 첫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네. 또 신청사 등 나머지 버티포트에서는 2030년부터 UAM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2035년 이후 신공항을 잇는 UAM 서비스를 포항과 경주, 또 울산 등 영남권 거점 도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운항 노선을 보면 안전성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안전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서 하천과 도로 또 철로 위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항 거리는 버티포트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평균 50km 내로 2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수준입니다. 운항 고도는 300에서 600m이고 소음은 헬기의 20% 수준인 63데시벨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3일에 UAM 산업 육성 전략 수립과 관련한 보고회도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나요? 네, 스카이스트와 또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이 지난 13일에 대구시 상경청사에서 UAM 산업 육성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UAM 상용화와 또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어떤 목표가 세워졌나요? 초기에는 UAM 시범 사업 추진과 기업 유치를 통해서 그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네. 상용화 단계에는 노선 확대와 상용화 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합니다. 이후에 대구 경북 신공항 여객 및 관광 서비스를 확장하고 환승 체계를 구축해서 동남권 미래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동시에 육성한다고 하는데요. 네,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와 기체 또 동력원이 되는 2차 전지 등 지역 내 관련 분야에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어서 유리한 입장입니다. 네. 또 대구 경북 신공항 인근에 그 UAM 스마트 산단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또 서비스업은 공공형 사업으로 긴급 의료 구조 또 교통 낙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주요 거점에 UAM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를 구축해서 신공항은 물론 경북 주요 관광지를 잇는 노선을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UAM 운항 광제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는 서비스 노선을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UAM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겠네요. 그렇습니다. 기관들은 UAM 기체 개발이 가능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 유치를 통해서 대구 제조사들과 연계하고 국내 UAM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는 그 용역 결과를 전했는데요.
있는데요. 네. 국내외 완제기 제작사를 기반으로 부품 제작사 간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시장에 조기 진입하려면 군수용 UAM 개발을 1차 타깃으로 잡고 민수용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정했습니다. 네. 그 특별 인증을 통해서 수출이 가능한 동남아와 중동의 UAM 방산 시장을 선점한다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부품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고에서 그 부분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대구 자동차 부품과 제조 산업의 업종 전환을 통한 UAM 그 기체 제조 및 부품 구성 요소 분석 가능성과 또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차 부품사와 연계해서 신공항 인근에 UAM 파트너사 유치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대학에서는 UAM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면 대구의 신산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투자와 재원 조달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초기와 그 중단기로 나눠서 제안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국가교통 R&D 기획사업이나 또 국토교통부 혁신펀드 등 지원과 지자체 매칭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예. 용역 수행기관들은 국토부의 KUAM 그랜드 챌린지와 국토교통연구기획,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또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추천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대구시 자체 예산과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을 통한 재원 조달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자, UAM 상용화를 위해서 참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영역 연구를 맡은 여화수 카이스트 교수도 로드맵에 담지 못한 내용도 있고 고민해야 될 사항도 많다.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고 준비해야 될 사항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다만 여 교수는 그 UAM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은 분명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성 등 문제를 떠나서 이 비용적인 측면도 상용화가 이루어졌을 때 현실적인 접근 장벽으로 좀 꼽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교통수단 대비 높은 이용 가격이 예상되죠. 그 국토교통부의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에 따라서 네. 대구 도심에서 신공항까지 1인당 운항 가격은 1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5만 원이요? 네, 기존 운송수단에 비해서 부담이 가는 금액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시는 상용화 시점에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변화할 수 있는 데다 또 향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2만 5천 원 수준으로 낮아져서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 대구시가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업에 아주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네, 지난 1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1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대구형 통합교통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구시 5대 신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과 또 이용자 맞춤 이동수단 제공 및 이동 목적과 연계한 라이프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네. 대구시는 버스 노선과 통행 수요 등의 분석을 통해서 시민 불편 지역과 사업 효과 최적지를 중심으로 우선 4대 권역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때에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등의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그해 하반기부터 7대 과제를 권역별 상황에 최적화해서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자, 인근 경북 지역에서도 대구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에 관심이 많죠. 네, 의성 역시 첨단 모빌리티 특화 도시가 됐습니다. 그 신공항이 들어서는 의성군의 공항 배후 지역을 중심으로 공항 일체형 모빌리티 허브 특화 도시가 조성되는 거죠. 예. 의성은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향후 경북도에는 국비 3억 5천만 원이 지원되고 또 향후 1년간에는 첨단 모빌리티 특화 계획 수립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공항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모빌리티를 통해서 신공항과 배후 신도시 간 접근성을 높이도록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수화물, 항공화물의 자율 모빌리티를 추진합니다. 또 지상 수요 응답형 서비스부터
저고도 영역 UAM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경북도는 이를 통해서 공항 경제권 핵심 거점 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최근 항공산업 정책 네트워크도 출범했습니다. 네, 경북도는 항공물류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15일에 출자출연기관과 대학 또 시군 등과 함께 항공산업 싱크넷 출범식을 갖고 그 항공산업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싱크넷은 앞으로 회의와 세미나 또 워크숍을 열고 항공과 물류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을 발굴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주목받는 기업들도 참여한다고요? 네,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레어와 또 국내외 항공 운송사들, 해외 물류 전문 기업들, 또 국내 물류 대기업인 CJ, 대한통운, 현대 글로비스 등이 참여하고요. 네. 이 밖에도 항공 MRO 및 그 절충 교역 관련 STX 그 에어로 서비스, 또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또 영국 UAM 인프라 전문 기업인 스카이포츠도 참여합니다. 네. 이렇듯 그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 시대에서 공항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에 지역민들은 여러모로 그 기대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차질 없이 잘 이뤄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해주실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뭔가요? 네, 오늘은 한국 최초로 보물로 지정된 담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묘하지만 네. 보물로 지정된 담장이 있고요. 또 최초로 담장 허물기 운동을 한 우리 대구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초로 국제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영화의 이야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담장 허물기 운동까지는 알겠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주 색다르고 흥미로운 주제들인데 먼저 해주실 이야기는 한국 최초 보물 지정 담장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도동서원의 담장 이야기입니다. 도동서원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서원인데요. 네. 소학동자인 김갱필을 추모하게 만든 서원입니다. 도동서원은 2019년 7월에 한국의 서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명한 서원입니다. 예. 이 도동서원이 특이하게도 담장이 1963년에 아주 오랜 전에 우리나라 담장 중에 최초로 보물 제350호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담장 가운데 특이하고도 아름다운 형태를 지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담장 중에서 보물로 지정된 것 중에 최초. 그렇죠. 다른 뭐 담장도 있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초라는 게 참 중요하네요. 김굉필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이라고 하셨는데 김굉필 선생은 어떤 분인가요? 네. 자, 도동서원은 달성군 구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동서원에 모시고 있는 김굉필은 과거 조선시대에 동방오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방오현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 우리나라의 현인 5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겁니다. 네. 동방의 오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동이라는 뜻도 도가, 공자의 도가 승리하게 도가 동쪽으로 왔다 해서 도동으로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김갱필은 동방오현 중에서도 가장 먼저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도동서원은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하잖아요. 이 서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잘 아시겠지만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많은 서원을 철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철폐할 때에도 회칠되지 않는 서원이 47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이고요. 또 병산서원, 도산서원, 옥산서원, 소수서원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서원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 한국 서원 중에 하나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게 그 이유이고요. 네. 그때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 중에서 우리 대구와 같은 광역시 같은 이런 큰 도시에 있는 것은 도동서원이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큰 도시에 있는 서원 중에는 네. 도동서원이 유일하군요. 네. 근데 이 도동서원의 담장이 네. 한국 최초 보물로 지정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동서원은 전체가 사적입니다. 국가 사적이고요. 강당과 사당, 담장은 보물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담장의 모습이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국내 최초로 담장이 보물에 포함됐는데 아직까지도 유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담장 자체가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담장이 보물로 지정되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렇죠. 잘 만져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보물이라는 걸 알면은 안 되는데 네. 그 한국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담장이 보물로 지정된 담장인데 그 이유는 그 형태라든지 거기에 섞여져 있는 구성 요소가 상당히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석을 정렬시킨 뒤에 흙으로 쌓아 올린 담 사이사이에 기와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서원을 모시는 그게 꼭 사치스럽지도 않고 소박하면서도 장식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렸다. 이런 네. 평가를 받아서 국가보물로 지정이 된 겁니다. 훼손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예, 같아요. 아마 그걸 보면은 훼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상당히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담장을 보시면. 인사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보물이니까. 어쨌든 잘 보존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최초 담장 허물기 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운동도 대구에서 처음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담장 허물기 운동은 1996년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약 30년이 벌써 다 되어가네요. 이 담장 허물기 운동은 당시 대구의 도시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차원이었고 시민단체 1995년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의 제안으로 시작되어서 관공서와 일반 개인의 주택에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개방형 가로공원들이 설치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녹지가 조성이 되고 네. 또 시민의 휴식 공간은 물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녹색 도시화가 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사업이었죠. 이게 이제 대구에서 시작됐고 네. 이 운동이 네. 그 처음 시작된 곳은 어딘가요? 그때 이제 관공서에서는 대구 서구청이 먼저 담장을 허물었어요. 이게 2m 가량 높이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분들이 지나갈 때 안쪽을 거의 보지 못했겠죠. 못 보죠. 2m가 되니까. 근데 그 담장을 허물고 서구청 앞에는 지금도 담장 허물기의 발원지다라는 아치형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도 유지되고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민간 영역에서는 이제 삼덕동 쪽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성공한 후에 대구 곳곳으로 확산이 되었죠. 주택들 중에도 담장을 허문 주택들 꽤 네,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예. 그 담장 허물기 운동의 영향, 효과는 어느 정도였나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담장 허물기를 통해서 녹지 공간이 더 확보되고 시민 여가 공간이 되면서 소통의 공간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비단 우리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례를 보고 도시 분위기를 바꾼 이 사례를 보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담장 허물기 운동을 확산하는 촉매제 구실을 했죠.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담장 허물기 운동이 대구 곳곳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대구시의 나무 심기 운동과 그때 상당히 결합이 됐습니다. 대구가 지금의 수표 도시가 된 이유가 그때 당시 나무 심기 운동을 많이 하면서 나무 심기 운동이 담장 허물기 운동과 어떻게 보면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전국으로 뻗어나갔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러 대구시에 왔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150여 차례 현장 견학을 왔으니까 네. 그때 당시 담당했던 분이 상당히 바빴을 것 같아요. 와, 150여 차례네요. 좀 상당한 예, 인기를 그래서 끌었군요. 그때 당시 우리 대구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이 네, 전국으로 퍼져나간 건데 네. 이 담장 허물기 운동이 교과서에도 실렸다면서요? 네, 2001년 10월 일본의 오사카 대학원 일본 도시학회지에 대구시 담장 허물기 운동 관련된 논문이 실렸어요. 논문이요? 네, 아주 그 논문도 실려서 이렇게 국외로도 알려졌죠. 그러다가 2002년 교육부의 사회과 교과서 인간사회와 환경에 대구의 담장 허물기 운동이 게재됐던 거죠. 네, 정말 자랑스러운 네,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최초로 국제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영화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영화인가요?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고 있는데 1989년이니까 거의 한 35년 전에 배용균 감독이 만든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아주 유명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대상을 차지하는데요. 이는 이제 한국 최초로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요즘 뭐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또 여러 이런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받죠. 대상도 받고 주연상도 받고 감독상, 각본상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시초를 뚫은 겁니다. 네, 근데 이때 당시는 산사에 사는 동자성, 즉 어린 스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생과사, 자연과 생명의 신비함 등을 묘사한 상당히 다큐멘터리에 좀 가까운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로카노 영화제 대상을 차지했던 거죠. 근데 이 영화가 대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자, 이게 이제 대구와 관계가 상당한데요. 대구와 전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대구 효성여자대학교, 현대 이제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배용균이 감독을 맡았고 제작을 했어요. 기획도 했어요. 기획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네. 개인이 혼자 했으니까. 제작도 4년이라는 걸렸고요. 근데 이 배용균 감독이 제작과 연출, 각본과 촬영, 미술과 편집, 조명, 이 모든 영화 제작에서 일어나야 하는 모든 과정을 이 배용균 감독이 직접 혼자 하게 됩니다. 1인 7역 이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의 영화 제작 시스템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촬영도 대구에서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영화는 아주 특이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기획에서 제작까지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1인 7역을 했고 그것보다도 영화 전체가 대구에서 촬영이 돼요. 이런 경우는 지금 상업 영화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했던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화도 부산에서 많이 했지만 전체가 다 부산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대구의 장면이 나오나요? 네. 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화가 상업적인 영화를 지향하지 않았어요. 독립영화의 한 장입니다. 우리 시민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독립영화라고 하는 것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서 상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 이 이윤을 추구로 했던 것이 아닌 일반 상업 영화도 아닌 부분인데 상당한 영화에 대한 그걸 받아서 한국 독립 영화의 효시다, 이렇게 꼽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영화가 한국 최초로 국제영화제 네네. 대상을 수상했고, 네, 그렇습니다. 안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아니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대구에 아는 네, 동네가 맞습니다.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아시고 보시면 네. 거기가 와, 이게 대구의 어디다, 이렇게라는 게 보여지고요. 이 배용균 감독의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영화 감독 이창동의 오아시스라든지 네. 또 이 박하사탕 같은 유명한 그런 영화들이 그 다른 걸 받게 되고 봉준호도 기생충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구문화 오디세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 북구의 대표 행사인 떡볶이 페스티벌이 축제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제17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떡볶이 페스티벌은 떡볶이를 주제로 한 지자체 최초의 축제이자 유명 연예인 초청 없이 누적 관람객 11만 명을 불러 모은 축제입니다. 피너클 어워드는 1956년 세계축제협회가 세계 축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상인데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떡볶이 페스티벌이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축제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사흘간 중앙노역 지하상가에서 엉망진창 잡화점 플리마켓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 스타트업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 청년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인테리어 소품, 자체 캐릭터 제작 제품, 디저트 등 판매 부스와 향수 만들기, 레트로 필름 사진 체험 부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 이벤트와 거리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니 지역의 청년 기업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줄리안 코바체프 전 대구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12일 별세했습니다. 북구 침산동에 있는 자택에서 쓰러진 뒤 지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요. 고인은 2014년 4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9년 동안 대구시향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지휘한 공연은 대부분 매진될 정도로 대구의 클래식 열풍을 일으켰고 2017년에는 대구시로부터 명예 시민증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장 퇴임 후에도 대구에 머물며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해왔는데요. 그는 떠났지만 그의 음악적 열정과 철학은 대구 시민들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는 수험생 무료 입장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학생증과 수험표를 지참한 고3 재학생, 수험생, 재수생이라면 대공원 내 솔거미술관, 경주타워 전망과 루미나이트 등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며칠 사이 더욱 추워진 날씨가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데요.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운 날 운동을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겨울에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내 온도는 18에서 29도,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면 좋고요. 겨울 제철 과일, 귤과 유자를 먹는 것도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서부 내륙부터 시작돼서 차차 확대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북동 산지에는 밤부터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농작물 관리와 도로 미끄러움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7도에서 13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서 다소 춥겠습니다. 경북 포항과 경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